이공훈 관장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인사 말씀 약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오후 발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어서 조금은 지루하실 것 같은데 또 축사까지 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 오전에 오늘 곳곳에서 학술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안창남 고국 비행 100주년 국제학술회의가 어제 오늘 또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맡았던 토론 좌장 자리도 있고 해서 오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처음에 날짜를 정할 때 우리 장원석 선생님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일 뒤에 이 자리에서 항일 가극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매일 연습 중인데 오늘 근현대사 기념관 학술회의 때문에 오늘 하루는 완전히 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정하는 게 어려워서 사실 조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에는 전혀 대관을 하지 않고 오로지 윤경로 선생님 얼굴을 봐서 대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후에 와서 지금 세 편째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참 탐납니다. 이런 발표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현대사 기념관의 기획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앉아서 공부 많이 했고 제가 오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내용도 참 많은데 그저 간단하게 저희 기념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과 이렇게 활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3월 1일 날 문을 열었고 제가 4월 11일 날 이제 부임을 해서 반년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독립운동과 관계된 학술 회의를 서울에서 아마 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학술 회의는 이곳에서 그냥 전담한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저는 이 건물을 지키는 집사로서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 근현대사 기념관과 대한민국 임시정비 기념관이 여러 가지로 협력해서 많은 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 기조 강연을 비롯해서 발제자들께서도 발표를 하시고 또 이어서 토론자들이 토론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종합 토론 시간에는 토론자분들께서 문제 제기한 것, 또 질문한 것 이런 것 중심으로 발표하신 분들께서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좀 간략하게 핵심만을 추려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반론을 하자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아주 특별한 꼭 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걸 하셔야 되겠지만 그건 가능한 생략하고 그리고 플로어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원하신다면은 서면으로 간단하게 질문 요지를 써 주신 분에 한해서 한두 분 질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마무리 발언한 걸로 오늘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제1 주제에 대해서 우리 그 토론자께서 제가 일일이 전함도 말씀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또 이게 토론을 해주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1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손영훈 교수님께서 토론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5분 넘기지 않도록. 5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 공부하면서 선생님 글 책도 많이 읽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토론문을 받고 나서 선생님 책도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선생님 아까 말씀해주신 이 질문 한 두 가지만 말씀하시는데 제 발표문을 보시면은 58쪽부터 59, 20쪽까지 이어서 한 5가지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에 이제 두 번째로 해당되는 이 첫 번째 질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죠. 일단은 이제 최고의 통수권자 장개석 있고 그다음 밑에는 군부 있고 그다음에 당부가 있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부분 대해서 제가 뭐 반론이 있거나 그렇게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개석 비롯해서 군부든 당부든 다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생각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군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좀 군사력으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에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조선 어용대는 군사적으로 조금 더 실력이 있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맥적으로 봐도 조선 어용대는 하고 이 중국 군사위원회의 그 관계 이지어다 이 황보군관학교 출신들이 그것을 이제 매개로 해가지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조선 어용대를 조금 더 지지를 하고 그다음 당 쪽에는 김구 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국민당하고 중국 국민당의 정치 지향점 비슷한 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저쪽으로 더 지지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국민당의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군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조금 미래를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그거 좀 바라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은 통제라는 것을 왜 하려고 했을까? 선생님 책이라든지 논문의 초점은 그냥 선생님 늘 주장하시는 게 이제 중화주의 그런 사상이 깔려 있다는 그런 주장은 제가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한편으로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 당시 한국 광복군의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군대를 편성하는 이 과정에서 주로 병력이죠. 그 병력을 어디서 그 확충하려고 하냐면은 화북 지역에 있는 한인들 중 아니면은 일본군 내에 있는 한적 사병을 상대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제하는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그 당시 화북에 있는 이 한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20만 정도 되는데 근데 구성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현실적인 그 측면도 같이 다뤄야 조금 더 균형이 있는 서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 한국 광복군의 성격인데요. 활동 초기 그리고 처음에 제안했을 때 정보망 뭐 이런 식으로 제안했을 때는 그것만 보면은 이 선전부대죠. 군사 이게 무장부대는 전투부대는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이 한국 광복군의 이 계획 대강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큰 목표 있습니다. 이 정규 부대를 생각하고 편성하려고 하는 점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실제는 이제 자료를 보면은 임시정부에서는 중국 측에 무기를 조금 지급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안 내줬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0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 김구 선생님 책략적으로 이렇게 제가 서술하는 데 대해서는 좀 선생님은 먼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저 인정을 하면서 책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거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좀 지혜롭게 그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6번 질문 문제는 제가 표현의 문제 본격화라는 거 제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게 광동 비상국회에 그게 이게 안 아니라 독립안이라는 거죠. 제가 또 살펴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겠죠. 저도 좌장을 맡아서 이게 메모를 해놓은 게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 광복군 행동 국외 준성과 관련해서 이 사실은 오늘 발표에서 이 점이 크게 부각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분야 공부하면서는 이 한중 관계 이런 문제를 다루면은 이 국외 준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논란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나 오늘 손염홍 교수님 발표는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원사료들, 중국식의 원사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연구해서 좀 미흡했던 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해 주신 점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조선의용대의 항일 연극 활동과 한중연대. 그건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 2부에서 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주제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오은하 연구원께서 논찬을 해주셨는데 우리 은미라 교수님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은하 선생님이 자료집으로는 72쪽에서 74쪽에 걸쳐서 세 가지 문제 정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여성상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내에서 여성의 위상 변화 그리고 연극의 개장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성상의 변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시 조선의용대가 카페 여급이나 뭐 이른바 화류계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성의 직업을 좀 운동 전술로서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41년에 김창만이 북경에서 적구 공작 활동을 할 때 조선 주점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조선 주점을 거점으로 해서 적구 공작 활동을 전개해 나갔고 여기에서 이제 겉으로는 화류계 여성인데 이 사람이 조선의용대 적구 공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연극의 내용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좀 추가 조사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같은 연극인데 시기에 따라서 개작이 됐다는 거는 크게 생각해 보지 못한 지점인데 개작 전후에 좀 내용이 달라진다면 특히 이 주인공 여성의 역할이 달라진다면은 이것이 이제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또 사료로서의 의미도 갖는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조선의용대 활동에서 조선의 딸이 공연되는 게 1939년 정도인데 1939년 10월에 그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녀복무단에는 발표문에서 소개해드린 그 31명 포로에 속해 있었던 카페 여급 화류계 출신 여성들이 이 부녀복무단의 단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팔로군직으로 북상한 이후에도 그 조선의용국 내에 부녀국이라는 조직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 조선의용대 시절이나 조선의용군 시절이나 이 여성 대원한테 무언가 역할을 주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되게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조선의 딸이라는 연극에도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병 탈출 서사에 대한 지적이신데 이거는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크게 따로 답변 드릴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학병 출신이라도 개인적인 경험이 달랐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회고록이랑 경험을 좀 교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추후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 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중연대에 대한 지적이신데 좀 저도 발표문을 쓰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지점입니다. 이 발표문 제목이 한중연대가 있는데 이제 한중연대를 부각하는 연극을 크게 분석을 못한 것 같아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한중연대랑 관련해서 조선의용군이 했던 연극 중에 태양기 아래의 사람들이라는 연극이 있는데 이 연극을 추후에 꼭 분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연극은 45년 그러니까 여름에 해방 직전에 상연을 했던 연극인데 주제 자체가 한중 인민이 함께 싸워서 이기면 이제 일제 패망은 멀지 않았다. 이 내용 자체가 주제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이 조선의용군들이 팀을 짜서 위문단을 짜서 중국 농가에 들어가서 이 연극을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연극의 형식이 무언극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마임으로 하는 연극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장벽이 있으니까 중국 농민들과 조선의용군 대원 사이에 언어 장벽이 있으니까 이것을 마임으로 표현하는 연극으로 이제 구성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태양기 아래의 사람들이라는 연극은 주제의 측면에서나 연극의 형식의 측면에서나 일제 패망 직전에 한중연대가 되게 고도로 구현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 이 연극을 포함해서 분석에 포함해서 좀 서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딱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사회자로서 한 마디만 여기 좀 제목을 조선의용대하고 가로쳐 조선의용군 이렇게 같이 쓰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가는 거는 1938년 말이죠. 그때 그 최창익이 연안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 이해부터 조선의용군으로 바뀐 거 아닌가 싶은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은 구분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당국이 조선의용군이라는 말을 썼으면 38년 10월에 조선의용대가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군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대까지는 돼요. 우리 광복군을 붙이는 것도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은 분명히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그냥 코멘트로 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주제는 1930년대 중국 동북 지역, 주로 만주 지역에서의 한중연대 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장세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이거에서 우리 성실하게 황민호 교수님께서 논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 간단하게 질문과 논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황민호 교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그 부분만 세 가지를 제기하셨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정리를 잘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그 동부항일연합군의 성격 문제인데 사실 그 여러분 이덕일 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이덕일 선생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이 동부항일연군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덕일 선생 핵심 요지는 박사 논문에서 동부항일연합군은 민족연합부대가 아니라 계급연합부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가가 너무 좀 치우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동부항일연합 투쟁사라는 책을 1991년도에 북경에서 나온 그 민족출판사에서 가능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머리말에 아예 처음부터 동부항일연군은 중조민족의 연합부대다 이렇게 머리말부터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까지 중국학계 공식 입장은 양민족 연합부대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그것은 그
모택동 주을래 지도자가 김일성이나 조선노동당 입장을 반영한 정책 해석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합리적 해석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1935년 코민테른 7차 대표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그 소위 그 전에 계급대 계급 전술을 포기하고 민족 그 통일전선 전술이 결정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그때 그 내용은 그 평등한 모든 민족 평등한 민족 연합 전선이 아니라 코민테른이나 중국 공산당을 주도하에 특히 프롤레타리아 계급 주도하에 민족 통일 전선이라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그 황미호 선생님 문제 제기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그런 상황이었지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 동방한일연합군은 계급 연합부대이면서 동시에 민족 연합부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당시 30년대 만주는 대부분 동방한일연합군이 싸운 활동한 지역은 대도시가 아니라 주로 농촌 지역이나 산악지대 그리고 기껏해야 소도시였거든요. 그런데 30년대 만주 상황은 그렇게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 아니었고 거의 대부분이 토지를 매개로 한 지주와 소적 관계가 가장 심적인 그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급이라고 하면은 극소수의 지주 계급 그리고 상당수의 자장농 그리고 대다수의 소작 농민인데 조선인들 한국인들 거의 절대 다수가 소작인이었죠. 그러니까 한 조선인 입장에 볼 때는 땅을 중국 공산당이 주고 자치를 허용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호응을 많이 받다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 사실은 통일전선 민족연합을 하지만은 어디까지나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나 그 원칙상으로는 그 노농 독재가 관철되는 그런 민족 통일전선이었다 이런 원칙에 동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벌써 가버렸네. 예. 두 번째, 나 대전자 전투는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일본 군 사령부 발표는 33년 2월 31일 7월 초 상황인데 일본군 사령부 발표는 이 사람들이 군대가 아니라 피난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난민을 항일 반망 습격을 해가지고 물자를 뺏었다라는 그런 요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나자오라는 지역이 그 연기를 동북쪽으로 그 소련 쪽으로 가면은 러시아 쪽 가는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인데 33년경 상황에서 피난민이 4,000명이 따라오고 화물차가 수십 대, 마차가 400여 대가 동원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군 사령 발표는 일본군 그 수용대를 피난민으로 호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더 검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민생단 사건은 그 황 교수님 말씀대로 32년, 35년경까지 그 항일 세력 안에 조선인 스파이가 침투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부에서 스파이 일본 간첩 색출 작전이 벌어져가지고 한 5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초창기 그 항일 유격 때나 동북인민혁명군 간부나 대원들 대다수 조선인들이었는데 민생단 사건 이후로는 사실 중국 공산당 만주 조직이나 항일 영군 인민혁명군의 간부들이 상당히 많이 중국인 한족으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중 양제 갈등을 상징하는 사건인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36~7년경에 항일 연합군이 결성이 되고 그 간도 지역에서 조선민족 자치구 그리고 조선민족 독립적인 군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김일성 등이 활동하기는 오히려 조선인만의 부대보다는 한중 양민족 부대가 더 싸우기 좋다, 더 많은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독자적 부대를 만들지 않았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은 상당히 그 민생단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어느 정도 극복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 예,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 번째 섹션에서 오늘 하는 우리 만주 지역에서의 한중 연대 투쟁에 대해서 발표하신 우리 장세현 박사님이나 토론해주신 황민호 교수님이 두 분이 다 같이 동의해 준 게 동북 지역에서의 한중 연대 투쟁에 우리 한인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중국 측이 고맙게 여겨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우리 한중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좀 늘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중국 측에 대해서 밀리는 듯하는 그런 인상을 갖는데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논증해 보니 적어도 동북 항일 운동 만주 지역에서 이것에 우리가 홍군에 가담했던 것도 결국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굉장히 고맙게 여겨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 두 분의 똑같은 말씀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로 보는 항일 연대 첫 번째 주제로 우리 맹문재 교수님께서 단재 신채호와 중국의 지우들의 항일 문화운동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조선대학 이동순 교수께서 논찬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맹 교수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동순 교수님께서 꼼꼼하게 제 논문을 읽어주시고 토론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토론문에는 5가지였는데 이 질문하실 때는 이제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다 귀한 질문인데 뭐 시간상 할 수 없으니 아주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최원배란 분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논문을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1916년에서 26년까지 북경대학의 총장을 지내셔서 어떤 민족주의 또 사회개혁에 큰 역할을 하셨고요. 이번에 그 이석증, 오치, 장계 등과 프랑스 유학파들에 이루어진 파리 그룹의 아나키스트의 한 분이었고요. 또 그 육풀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6가지를 금기하는 그러니까 뭐 매춘을 하지 않는다, 도박을 하지 않는다, 축첩을 하지 않는다, 음주, 또 음육 고기를 먹지 않는다, 뭐 또 흡연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이 아나키스트로서의 내신을 닦으려고 하는 수양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강했던 분이고요. 또 1913년에 이제 교육부 장관을 사퇴한 뒤에 이건 뭐 엄청난 또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생략하고 이 해외에 유학하는 중국 청년들을 유학하는 그런 준비 학교를 만들어서 프랑스에 100명 또 영국에 한 20명 이 운동을 통해서 한 1000여 명 정도의 중국인 학생들을 또 노동자들을 해외에 내보내는데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또 이 사상으로 보면 크로포트킨의 영향을 지극히 받아가지고 뭐 톨스토이나 니체보다도 더 위대하다. 인간의 진화의 어떤 공리를 줄 만큼 대단한 분이다. 이런 또 논지를 펼쳤던 분이고요. 그것에 대한 강한 글들도 또 제가 보게 됐는데 일단 생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국 이 사범학교에 에스페란토를 공식적으로 강의 과목으로 설립해서 이 인위적인 국제어를 만들어서 널리 이렇게 확산시키는 데 또 기여한 공로가 또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인의 그 이정규 또 이을교 이런 독립운동가가 있는데요. 이정규 이분을 북경대학 경제학과에 편입시켜서 공부하게 해서 이 아나키스트의 어떤 이론을 만드는데 또 역할을 하셨고 동방 잡지 발행에도 또 지원을 하시고 또 상해 노동대학을 또 만들어서 크로포트킨 사상을 널리 확산하는 데 또
역할을 하셨습니다. 등등 뭐 제가 지금 9가지를 소개했는데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질문 사항이 임병문에 대한 단재 신채호 선생과 함께 이 국채 위채 사건에 연루된 분을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어쨌든 이분이 옥고를 치러서 이 재판 과정에 있는 내용이 대단히 이제 흥미로운데 일제 재판관이 물었을 때 이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의 주장이 임병문이었다라고 했고 그를 통해서 입회했다고 했고 등등 했는데 이것은 실제 역할을 임병문이라는 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이미 옥고를 치렀으니까 자신의 어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임병문이라는 분에게 떠넘긴 면도 있지 않을까 좀 더 노력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용과 용의 대격전과 매미의 노래 외에 어떤 작품이 있나 했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의 그 모든 작품은 다 아나키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도드라진 특성을 보였다라는 작품을 선정해서 제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뭐 을지문덕이든 꿈하늘이든 또 시작품에 있는 뭐 하늘부 이리승의 노래 한나라 생각 회포를 적음 등등 많은 작품이 아나키스트의 면을 드러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아나키즘을 이제 사상을 갖게 되는 계기라고 할까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는가 아니면 서로 주고받은 게 있었는가 아니면 신채호 선생의 학문적인 연마가 있었는가 어느 것이었는가라고는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다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신이 더 연마도 하셨고 중국 지우들과의 친밀한 교류를 가져서 아나키즘 사상을 더 확대하고 심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토론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 우리 맹문재 교수님 발표나 이런 걸 한두 번 뵌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천고 내용뿐만 아니라 단재 글이 거의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 맹 교수님 발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천고 외에 이 한글로 풀어놓은 그런 여러 시편을 이렇게 보게 돼서 아주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가 역사는 무엇이냐,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단재가 했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칼부름 전문에 나오는 칼 들고 왔다 대적의 대적이 내 칼이 세든가 내 칼이 센가 싸워보자 하는 이 말을 그래서 나온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주 크게 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2주에인 공연 활동과 음악을 통한 한중연대 두 공작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우리 이명숙 선생께서 발표를 하고 김영섭 단국대 연구교수께서 논찬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명숙 연구위원께서 간단하게 해주십니다. 네, 토론문 꼼꼼하게 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보신 부분이 이 장사에서의 이 사진 속에 있는 어린 소녀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소녀들이 어떠한 이 인식과 이 시대 인식과 활동상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인데 소녀들뿐만 아니라 이윤장, 이윤철을 비롯해서 이 시기에 이 16세부터 한 8세까지의 소녀들이 소녀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피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참 배워야 할 나이인데 배움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복 진선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쯤 20대에서 10대 후반 이러한 이 청년들이 이런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이런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보경의 회고록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청소년 어린이들의 상황을 말하는 내용인데요. 공연 준비하고 이런 걸 할 때 청년단 상충부에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놀고 있는 소년소녀들이 모두 참여해서 도왔다. 그리고 지도하는 대로 각자의 기량대로 일들을 잘 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해준 상황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광복 진선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청년단원들이 가르쳐주는 이런 배움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의 배움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임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부분이 이 지역의 유랑자와 관계된 부분이죠. 이 지역의 이 유랑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유랑자라는 제목을 확인을 한 건데 원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문에서는 꼭 유랑자는 아닐 거다 생각을 하고 조금 추적을 해봤는데 슈베르트의 가곡 방랑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장미화, 유랑자, 그다음에 프라디아볼로 이런 경우가 다 당시에도 알려져 있는 서양 유명 가곡들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방랑자를 유랑자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방랑자의 내용을 보면은 가사 중에서 어디에 있나 사랑하는 나의 나라는 아무리 찾고 생각해도 알 수 없구나. 그 나라 희망으로 푸른 그 나라, 내 장미꽃들이 피는 그 나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라디아볼라 같은 경우도 이 오페라의 베스트 아리아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윤심덕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노래인데 이 부분 노래도 이 가사를 보면은 바위 위에 우뚝 섰는 그 무서운 사람은 한 손에 총을 들고 위험을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또 베스트 아리아 중에 궁기 아래 행진함을 보다라는 아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으면서 서양 유명 가곡들을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망향성의 어떤 사료적 가치를 물으셨는데요. 일단 청년공작대원이 남긴 가사집이라는 것에서부터 일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구경 지사에 대해서는 서훈을 받은 독립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언록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청년공작대 활동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이런 다양한 그 이전에 그러니까 광복군 활동은 나와 있지만 그 이전 활동들까지 포함이 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이 망향성과 이 시기의 청년공작대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 속해 있는 노래가 총 164곡 정도 되는데요. 이 노래들 속에 보면은 1914년에 최신창가집 만주 지역의 이 광성중학교에서 발간한 최신창가집에 속해 있는 노래들이 거의 그 써 있는 한글의 이 형태들을 보면은 조금 최근의 한글과 비슷한데 요 시기 때 최신창가집에 포함됐던 노래의 가사들은 조금 더 이전 시기의 형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창가집에 있던 노래들이 이 망향성에 실려 있지 않나라는 추측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과거에 최신창가집 자체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로서 사용됐던 이런 곡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곡들이 자기가 이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민족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노래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 그리고 독립군가들 이런 것들이 다 총합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가사집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숫자보까지 들어가 있는 곡이 한 30곡 정도 돼서 당시 노래들의 어떤 음악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행진곡과 관련해서는 이 이범석과 관련한 부분이죠. 이범석과 한영석과의 관계 부분을 사실 저도 궁금해서 추적을 좀 한참을 해봤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은 없습니다. 없지만 20년대에 이 상해의 한영석이 이 상해 예술학교에 다닐 때 그 즈음에 이범석이 잠깐 상해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산둥성에서 둘 다 군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중국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중국군에서 산둥성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중국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이 말단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인이라면은 서로 어쨌든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추측만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경과 서한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경과 서한 사이의 이 관계들은 꼭 직접 교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이전의 관계나 인맥으로서 안면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정보라든가 이런 통신들을 활용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추측이고 좀 더 이제 알아봐서 좀 연구를 해볼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글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념적 지향을 넘어서서 청년들이 이 공작대를 조직해서 활동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전장에 나갈 준비들을 이어갔다는 이런 지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아무래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어떤 이념적 지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전지공작대 같은 경우는 무정부주의 이 성향이라고, 아나키스트 성향이라고 이제 대부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지도급 인사들이 아나키스트들이지 실질적으로 또 김동수를 비롯해서 그 아래에 이제 있었던 전지 공작 대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광복진선이라든가 민족주의계의 2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아나키스트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이 젊은 청년들이 그런 이념에 얽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통일된 모습을, 이념을 떠나서 통일된 하나의 공작대를 형성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한테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아마 제일 헷갈리는 게 청년공작대와 전지공작대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최근에 무슨 걸 좀 준비하다가 얼마나 헷갈리는지. 근데 이게 청년공작대가 39년 8월인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전지공작대가 생기는데, 지금 말한 아나키스트 쪽은 전지공작대 나올 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그 후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공연은 청년공작대가 그 유수에서 시작했고, 그 당시에 유수는 좀 후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하는 그것에는 이제 이 우리 광복군 말하자면 이 상해 임정 가족들이 다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녀들이 또 젊은 또 어린 사람들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대개 이런 발표를 하면 대개 이제 이 예술 분야나 음악 분야나 이런 쪽은 되게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새롭게 조명해 보니까 이쪽 분도 이쪽 분야도 굉장히 앞으로 연구를 심층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더 느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3주제 참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진광의 연안항일투쟁과 미술 활동, 우리 홍성호 연구원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발표문을 보면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미술품이긴 한데 미술 그림 한 장 없이 무슨 논문을 썼나, 그래서 무척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발제를 보면서 그렇게 참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그런 사진 자료들,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최열 우리 미술 평론가로서는 대가신데 아주 간단하지만은 겸손하게 질문 몇 가지 한다고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전국을 찌르는 몇 가지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또 다른 조선인 미술가가 있었냐고 하셨는데, 정창파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 신해균이고요. 신해균의 아버지는 동아일보 기자였다가 나중에 임시정부 공무원으로 있었던 신재희, 그리고 신재희의 이제 동생이 신익희입니다. 그러니까 신익희의 조카인 건데, 이 신해균이라는 사람도 이제 남경에서 미술을 배우고 나중에 연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찰기
화북연합대학 여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미술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나중에 이제 장진광이랑 똑같이 북한으로 귀국을 해서 북한의 초반에 이제 만화랑 그리고 뭐 판화 뭐 이런 도안 쪽에 전반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장진광은 57년에 이제 미술계에서 이제 사실상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58년에 이제 정창파가 제거가 됩니다. 근데 정창파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최근에 김정일 이제 국방위원장이 복권을 시켰고 장진광은 아직까지 이제 그러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정창파 같은 경우는 이제 62년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북한이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창파 같은 사람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이 사람의 이제 면밀한 활동들을 추적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런 것 이제 항일 활동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거는 이제 장진광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활동했던 이 화풍 그리고 중국 미술과의 영향 관계인데요. 이 당시 이제 나중에 이제 장진광이 1950년에 한국 전쟁 때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주부로 유명했던 김용환 화백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진광이 자기가 북한에서 그렸던 그림을 보여줬는데 내가 그 그림을 보니까 소련의 유명한 쿠클리스와 그림이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 쿠클리스라는 게 소련의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소 전쟁할 때 유명했던 쿠크리닉시라는 이제 화가 집단이에요. 3명이 있는 집단인데 이 쿠크리닉시와 그림이 이제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쿠크리닉 씨가 그렸던 화풍을 뭐냐면은 나치를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리게 하고 소련을 되게 영웅적으로 해서 약간 나치의 모습을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바꿔놓고 약간 그런 화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구적인 화풍이고요. 그래서 장진광은 보통 그렇게 그렸지만 45년에 이제 해방한 직후에 그린 그림을 보면은 중국의 이제 유명한 이제 만화가들이 있어요. 뭐 화군무, 강풍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일본에 유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키요에 일본의 우키요의 판화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약간 되게 동양적인 선묘 그리고 되게 압축적인 묘사 이런 것들을 그리는 이제 그런 중국 화가들 그림이랑 굉장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셨던 거는 이제 연안파가 이제 제거되면서의 장진광인데요. 장진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7년에 후배 만화가인 박승희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잡지에다가 비판을 하는데요. 거기다 비판 내용을 보면은 최창익의 졸개다 막 이런 막 되게 공격적인 표현을 써요. 그리고 김강의 하수인이란 말을 하는데 이 김강이라는 사람은 조선의용대 미주지부에 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주지부에 있다가 나중에 연안으로 들어와서 조선의용군에도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혁명군정학교에서 이제 강사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김강은 서희랑 같이 이제 8월 종파 사건 이후에 중국으로 망명을 가서 우리나라에도 2001년인가 그때까지 이제 아직 살아 있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왔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최창익이랑 김강 그쪽 라인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되면서 최창익이 제거되면서 동시에 하나씩 제거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빠르게 이제 장진광이 제거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독립동맹이나 뭐 이런 쪽에 가담하지 않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정창파 이런 사람은 58년에 연안에서 활동했던 이유로 이제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밖에 이제 북한에서 57, 8, 9년 사이에 이제 활동이 갑자기 멈추고 공개적으로 비판받았던 화가들을 보면은 연합파가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내에서 여성 동맹을 했던 이제 김순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밖에 아니면은 뭐 소련이나 아니면 뭐 중국 길림 뭐 이런 데서 활동했던 미술가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 4주제 상하이안 커넥션 해서 한중 영화인 교류와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셨던 우리 남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강선일 교수께서 논찬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토론 부족한 발표문이 있고 토론해 주신 강성민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암살이나 밀정과 같은 동시대 영화가 이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의 어떤 교류라든가 그런 사실들을 잘 묘사하지 않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스스로 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곡을 찔린 기분이 들기도 했었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이 대중문화 영역에서 조선인과 중국인들 사이의 어떤 교류를 잘 묘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 영화의 개봉 즈음에 있었던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또 반중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결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 대중문화계와 그리고 학계에서 마찬가지로 이 독립운동, 이 상하이라는 공간 자체를 독립운동을 위한 이 조선인들의 어떤 동무대로 보려고 하는 태도가 일정하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무의식을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조선의 영화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애국혼이나 양자강 같은 영화를 분석하는 데 주로 집중되어 있고 중국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했던 상업 영화들에 대한 고려가 좀 그동안 부족했다라는 것을 제기하고 싶었고요. 네, 그보다 또 근본적으로는 사실 제가 어떤 이 오늘 학술 행사가 교류를 좀 중심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교류 사실을 좀 부각시키고자 일정 부분 의도적으로 좀 대중문화의 사례를 가져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 영화인들의 망명 혹은 진출로 볼 수 있는가,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일단 저 또한 이 망명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선 영화인들이 중국에서 상업 영화에 참여한 것을 도덕적으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당시에 막 태동하고 있었던 중국 영화계의 어떤 고유 장르인 무협 영화 그리고 또 멜로드라마와 같은 상업 영화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좀 주목해서 그동안 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는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 좀 더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관점이 아무래도 다소 교과서적이기도 하고 아마도 이제 양시론이라는 비판을 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러한 문제는 이제 차후에 논문을 좀 더 예리하게 구성을 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부, 2부로 나눠서 한 학술대의 토론 발제와 토론과 종합 토론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 끝으로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이준석 전 독립기념관 관장께서 되게 기조 강연자는 되게 자기 거 하면 그냥 갑니다. 끝나면. 근데 지금까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오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의미로 한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입니다. 2부에서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타양산에 있는 윤세주, 진광화 두 분 초당지 그 비석을 묘소를 보고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비석을 디자인한 게 장진광이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고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구나. 굉장히 좋은 공부를 했고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그 YTN에서 지금 그 잊혀진 독립운동 노래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모아서 오늘 발표에서도 이름이 거론된 이두산 선생이 작사 작곡한 광복군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녹음을 했습니다. 곡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혼자서 연습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따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곡이었는데 놀랍게도 평소 음악을 안 해본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녹음을 했는데 첫 녹음을 한 걸 보고 프로듀싱 한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합창을 할 줄은 자기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 아마 그 녹음에 참여하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다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중국이나 만주에서 어렵게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음악을 하고 연극을 하고 또는 뭐 영화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뭐 한가하게 문화예술을 하고 있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 그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싸울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특히 2부 발표 네 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네 분 발표자 그리고 네 분 토론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가 평소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왜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걸 그 연초고 연말이고 이런 걸 좀 안 하나, 연구자들을 놓고 뭐 좀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남아 계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보는 게 다 알만한 분들이 되게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연관된 분들인데 오늘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저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더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나 이 특히 발제분들 이걸 보면서 제가 특징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과 관련 항일운동과 관련된 주로 과거에는 일본 측 자료들을 많이 풋노트를 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별로 없어요. 이거 참 우리가 발전한 겁니다. 옛날엔 결국 그래서 독립운동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일본 측 자료, 일본 놈들이 만드는 거다. 뭐 이런 그 참 허무한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 연구진도 많이 넓고 두터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측의 자료 또 중국 측 자료를 많이 이용했다는 것이 물론 한중 관계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점도 하나의 특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이 민족문제연구소 하면 이거 친일 문제만 다루는 단체로 알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또 보시듯이 이게 친일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민족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민족의 과거를 다루는 건 결국 이제 오늘과 내일, 미래를 다루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본래의 우리 단체명에 맞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문제연구소하면 꼭 친일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문제, 우리 통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지형을 좀 학문적인 지형 넓히고 연구 지평도 좀 넓히고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좀 더 사회 속에 사실 이게 중국 대사가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조세열 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지만은 제가 여기에 무슨 여러 심포지엄 있을 때마다 거의 나와 봤는데 한 번도 대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임에 이렇게 대사가 나와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제는 앞으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런 거 합니까? 그래 과거 알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문제는 앞으로 30년 아니야 앞으로 3년 5년 뒤에 우리 한중 관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한중 관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참으로 지금 누구 예측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걱정되는 바입니다. 이런 속에 또 우리 국내 정치도 참 많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우리 회원 모두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 모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면서 미래의 한중 관계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과 깊은 그런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참 그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조세열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실무자님들 그리고 또 강북 근현대사 기념관에 우리 장원석 학예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발제를 위해서 귀한 글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논찬을 해주신 분 특히 이렇게 끝까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치시는 걸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